어머니, 차가운 강물 속에 잠겨 보신 적 있습니까? 온몸에 뼈마디가 얼어붙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폐를 찌르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한강의 바람은 유난히도 시렸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고 있던 낡은 코트는 이미 구멍난 자존심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발끝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심장까지 얼려버릴 기세였습니다. 제가 왜 그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져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죽을 용기로 살았어야지 왜 그렇게 나약했느냐고.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당신, 나의 남편이었던 박민호 씨. 당신들이 나를 밀어넣은 그 지옥보다는 차라리 검은 강물이 더 따뜻해 보였다는 걸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실 겁니다. 저는 박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이름의 노예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저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어머니는 제 손을 보며 말씀하셨죠. 어디서 귀하게 자란 척이야? 우리 집안 밥 먹으려면 이 정도 고생은 당연한 거다. 그 목소리는 송곳처럼 제 귀를 찔러댔습니다. 어느 날은 국이 조금 싱겁다는 이유로 뜨거운 국그릇이 제 발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화시화하게 달아오르는 피부 위로 물집이 잡히는 걸 보면서도 당신은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지요.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대접을 바래? 저런 걸 아내라고 데리고 사는 내가 보살이지.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옷에선 항상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이름 모를 백화점 브랜드의 향기. 그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제 가슴은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민호야, 너 어제 그 여자애랑 잘 됐니? 애가 참 참하더라. 저런 목석 같은 애랑 사느라 네가 고생이 많다. 어머니는 제 앞에서도 서슴없이 남편의 외도를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부엌대기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두 분은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남편이 만나는 다른 여자의 사진을 돌려보더군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구입니까?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 순간마다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바스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비바람이 거셌습니다. 남편은 외박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제가 청소를 게을리했다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셨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전화를 안 받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 기를 죽여? 뺨을 얻어맞는 순간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퀭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아스팔트를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그 뜨겁고도 차가운 억울함이 온몸을 지배했으니까요. 마포대교 위 검은 강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고생 많았어. 여기로 와. 여기는 누구도 너를 때리지 않아.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않아. 그렇게 저는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신은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대신 누군가를 보내주신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던 그 순간, 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던 강렬한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을 했지만 저보다 훨씬 강하고 저보다 훨씬 뜨거웠던 나의 반쪽, 한편 인천의 거친 부둣가, 비릿한 생선 냄새와
거친 사내들의 욕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한 여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검은 문신.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매. 그녀는 시장의 상인들을 괴롭히는 건달들을 단번에 제압하며 지원 언니라고 불리던 여장부였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 구역에서 장난질 치지 말라고 했지? 그녀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 지은의 쌍둥이 언니 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서로 다른 곳으로 입양되어 생사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저는 꽃길인 줄 알고 들어간 집에서 가시밭길을 걸었고, 그녀는 가시밭길 속에서 스스로 꽃을 피우며 괴물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지원은 며칠 전부터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고,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간절히 부르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성산대교 부근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투신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여성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함께 찍은 지원과 지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침대 위에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손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것 같은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그 가냘픈 동생의 손을 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지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은아, 바보 같은 년. 왜 이렇게 살았어? 왜 이 꼴이 되도록 참고 살았냐고. 지원의 오열은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소지품 속에 있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외도, 그리고 지은이 겪어야 했던 수만 가지 모욕과 고통이 피눈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지원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은 곧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박민호, 그리고 그 집구석 인간들. 사람 하나를 산채로 말려 죽여? 감히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지원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를 가위로 거칠게 잘라냈습니다. 동생 지은의 평소 스타일대로. 하지만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는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옷장에 있던 얌전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조신한 며느리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 속에 감춰진 지원의 탄탄한 근육과 목 뒤의 문신은 이미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나 왔어. 보고 싶었지? 지원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지은이 49일 동안 사경을 헤매는 동안 세상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지은은 다시 살아 돌아갈 것입니다. 아니, 지은의 탈을 쓴 악마 지원이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지은처럼 고개를 숙이지도 어깨를 움츠리지도 않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소굴 앞에 섰을 때 지원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눌렀습니다.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삑삑삑삑. 경쾌한 알림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여전히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아니, 너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실종되어 연경 돌아오지 않길 바랐던 며느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는 모습에 그녀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 지옥 구경 좀 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돌아왔어요.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지원은 입꼬리를 비틀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겁쟁이 지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손목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제 분노를 잡으신 겁니까?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한번 꺾인 나무까지는 다시 붙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시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자지러지던 시어머니는 이내 평소의 그 도끼 어린 표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한강물에 빠지더니 뇌까지 물이 찼니?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 눈빛은 뭐야?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팔을 휘둘렀습니다. 예전의 지은이라면 눈을 질끈 감고 그 마여운 손날이 뺨에 닿기를 기다렸겠지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수만 번의 싸움으로 다져진 야수의 본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악! 하는 비명이 적막한 거실을 찢었습니다. 제 소나기에 잡힌 시어머니의 손목은 마치 바싹 마른 장작 같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그대로 바스러질 것 같은 그 연약한 뼈마디. 저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 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제 눈에 서린 서늘한 기운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더군요. 어머니, 사람 몸에는 말이죠. 소리 없이 부러뜨릴 수 있는 뼈가 206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손목뼈는 아주 약하죠. 제가 예전에 생선 대가리를 칠 때 보니까 힘을 살짝만 줘도 툭 하고 분질러지더라고요. 어머니 손목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제 목소리는 낮고 낮게 마치 바닥을 기는 뱀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너 지은이 맞니?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놓지 못해. 지은이요? 글쎄요. 강물 속에서 제가 알던 이지은은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건 당신들이 만든 악마일지도 모르죠. 자, 이제 이 손목 놓아드릴 테니 가서 그 귀한 아드님이나 불러오세요. 재미있는 구경 시켜드릴 테니까. 제가 손을 놓자 시어머니는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평생 남 위에서 군림하며 살아온 여자의 비참한 뒷모습이었죠. 그녀는 바들바들 떨며 방으로 숨어들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한량 같은 남편 박민호에게 연락을 했겠지요. 잠시 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박민호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제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이지은. 너 살아있었어. 살았으면 연락을 해야 할 거 아냐. 덕분에 장례식장 예약 취소하느라 위약금만 물었잖아. 이 재수 없는 년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동생 지은이가 느꼈을 절망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약금 걱정이라니. 저는 소파에 빗딱하게 기대앉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놓인 대리석 테이블을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쾅! 거대한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거실 중앙으로 밀려나갔습니다. 박민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박민호 씨, 목소리가 너무 크네. 귀청 떨어지겠어. 그리고 그 년이라는 단어,
한 번만 더 내뱉으면 그 세 바늘짜리 혓바닥을 확 뽑아버릴 줄 알아. 알겠어? 제 눈빛을 마주한 박민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그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그저 돈과 권력 뒤에 숨은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을 때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돈 좋아하지? 네가 내 동생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쓴 그 돈들, 이제부터 내가 하나씩 다 청구할 거야. 그리고 그 바람 피우는 계집애 있지? 그 애랑 찍은 사진들, 어머니랑 아주 재미있게 봤어. 참 취향도 저질이더라. 너 정말 누구야? 지은이가 이럴 리 없어. 너 귀신 들린 거지? 무당이라도 불러야겠어. 박민호는 겁에 질려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귀신이라고 치자. 억울하게 죽어서 구천을 떠돌다 돌아온 원귀. 그러니까 잘해. 내가 언제 내 목줄을 챌지 모르니까.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생활비 좀 넉넉히 내놔. 이제부터 이 집 주권은 내가 잡을 거니까. 그날 밤 이후 이 화려한 빌라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죄수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박민호였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시어머니를 깨워 걸레를 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요? 아이고, 그럼 더 움직이셔야죠. 근육이 마르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자, 여기 거실 구석구석 광이 나게 닦으세요. 제 눈에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오늘 저녁은 물 한 모금 없을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예전에 지은이에게 시켰던 일들을 그대로 돌려받는 중이었죠. 박민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가 지정한 금액의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야 했습니다. 만약 단일 원이라도 모자라면 저는 그의 명품 구두를 하나씩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응? 제발 예전으로 돌아와줘.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 박민호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 때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무서워? 이게 무서우면 내 동생이 한강 물밑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은 뭐라고 설명할래? 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민호야. 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우 같은 상간녀가 이 집에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 지은이를 비웃으며 제 집 안방을 차지하려 했던 그 여자를. 저는 가장 잔인하고도 화려한 방식으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원은 거울을 보며 지은의 부드러운 화장품 대신 자신이 쓰던 진한 레드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인생을 되찾아주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여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그 계집애를 불러볼까? 지원은 박민호의 핸드폰을 뺏어 들고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집으로 와. 마누라 정신 나갔어. 우리 둘이서 끝내버리자. 어서 와요. 이 집의 공기가 너무 맑아서 탈이었는데 마침 당신의 그 싸구려 향수 냄새가 그리워지던 참이었거든요. 들어와서 신발 벗지 말고 그대로 서 있어 봐요.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무덤이 될 테니까.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던 시어머니와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도 크게 못 쉬던 박민호의 눈동자가 문 쪽을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딱 붙는 미니스커트에 키리를 신은 소위 말하는 내연녀 유미였습니다. 그녀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군요. 자기야, 마누라 미쳤다며? 내가 왔어. 어머님,
저 왔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여자 정신교육 좀. 유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지은이처럼 제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날 줄 알았나 봅니다. 오히려 눈을 치켜뜨며 저를 밀치려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거친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지원입니다. 저는 그녀가 뻗은 팔을 그대로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그녀의 풍성한 웨이브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 잡았습니다. 두피가 뜯겨 나갈 듯한 고통에 유미의 고개가 뒤로 꺾였습니다. 아, 이거 놓으라고. 너 미쳤어? 민호 오빠, 뭐해? 인연 좀 떼어내봐. 박민호는 움찔거리며 다가오려 했지만 제가 그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한 번 쏘아붙이자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유미의 얼굴을 제 코앞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진하게 칠한 아이라인이 번지고 당황함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야, 너. 냄새나.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 말고 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그 더러운 욕심 냄새 말이야. 내 동생 지은이가 너 같은 애 때문에 그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졌을 때 넌 침대 위에서 웃고 있었겠지.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 저는 그녀를 질질 끌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발로 욕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유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놓고. 잘못했다는 말은 나중에 지옥 가서 지은이한테 해. 지금은 몸 좀 씻자. 너 너무 더러워. 저는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유미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물줄기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이 검은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비싼 원피스는 몸에 찰싹 달라붙어 꼴사나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때? 차갑지? 지은이가 그 한강 다리 위에서 느꼈던 공포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했어. 숨도 못 쉬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가. 넌 오늘 그 기분 10분의 1이라도 느껴봐야 해. 유미가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칠수록 저는 더 강하게 그녀를 눌렀습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그녀를 변기 옆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욕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칫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내 그 더러운 주둥이 좀 닦아야겠다. 남의 남편 유혹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그 입술 말이야. 저는 그녀의 턱을 꽉 쥐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유미는 공포에 질려 눈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닦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 근처를 칫솔로 거칠게 문지르며 경고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박민호 근처에서 알랑거리면 그때는 이 칫솔이 아니라 진짜 대걸레를 내 입에 처박아 줄 거야. 알겠어? 유미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실로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젖은 몸으로 거실 바닥을 적시며 기어나가는 유미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시어머니와 박민호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쓰레기 청소는 끝났고. 박민호, 너 일로 와. 저는 젖은 손을 대충 닦고 박민호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덜덜 떨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안에 든 현금을 모두 바닥에 뿌렸습니다.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게 내 주특기지. 자, 이 돈 다 주워. 입으로 한 장씩 주워서 나한테 바쳐. 네가 내 동생한테 줬던 그 굴욕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지은아, 제발.
어머니 계시잖아. 체면 좀 살려줘. 체면. 네가 내 동생을 식모 취급할 때 체면 따위가 있었어? 빨리 안 주워.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 나 성격 급한 거 알지? 박민호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굴욕적인 자세로 지폐를 입으로 물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한구석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은이가 잃어버린 자존감, 그동안 겪었던 수천 가지의 모욕을 다 되갚아 주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어머니, 아드님, 재롱 보니까 어떠세요? 참 장하게 잘 키우셨네요. 내일부터는 어머니도 같이 하실래요? 이 집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입으로 닦아야 할 판이거든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뜬 차에 저를 노려봤지만 이내 제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그녀도 그녀의 아들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지원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동생 지은의 얼굴을 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눈을 떠서 이 집으로 돌아올 때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화려한 여왕으로 만들어주겠노라고. 밤은 깊어갔고 집안에는 박민호의 거친 숨소리와 시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듣고 있니? 이제 곧 네가 흘린 눈물만큼 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언니가 약속할게. 어머니. 돈 냄새가 이렇게 달콤한 줄 예전엔 왜 모르셨을까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그 금고속 비밀번호. 당신 아들의 비겁한 목소리로 듣고 나니 제 입술이 다 떨리더군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앞에는 평소라면 제가 차렸어야 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요. 다만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와 눈이 퉁퉁 부은 박민호였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식었네요. 다시 데워오세요. 제가 예전에 국이 식었다고 어머니께 뺨을 맞았던 그날처럼 아주 뜨겁게 말이죠. 제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그 위엄 있던 사모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기 어린 눈빛을 한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가련한 노파만 남았을 뿐이죠. 민호 씨, 뭐해? 내 발이 좀 부은 것 같은데. 당신이 좋아하는 그 비싼 오일 가져와서 좀 주물러봐. 아, 어제 그 여자가 쓰던 향수 냄새 나는 거 말고 제일 비싼 걸로. 박민호는 굴욕적인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매끄러운 손이 제 발을 만질 때마다 소름 끼치는 역겨움이 올라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남자가 느끼는 이 비참함이야말로 지은이가 매일 밤 침대에서 느꼈던 그 지옥의 편린일 테니까요. 지은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상가며 아파트며 내 명의로 다 돌려줬잖아. 이제 제발 예전처럼 지내자, 응? 박민호의 비굴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턱을 발끝으로 툭 쳤습니다. 예전처럼. 민호 씨, 당신 참 기억력이 좋구나. 예전처럼 당신이 밖에서 여자들 품에 안겨 있을 때 내가 집에서 빨래나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아니면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당신이 못 본 척 방으로 들어가던 그 시절? 미안하지만 난 돌아갈 다리가 없네. 당신들이 그 다리를 부러뜨려 한강에 던져버렸잖아.
저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씨 가문의 자금 흐름과 시어머니가 비자금으로 관리하던 차명 계좌 리스트였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구른 짬밥이 몇 년입니까? 돈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인 제 동생들을 시켜 하룻밤 만에 다 털어낸 정보들이었죠. 어머니, 이 계좌들. 세무조사라도 한번 받으면 이 집안 기둥뿌리 뽑히는 건 시간 문제겠죠? 아드님 회사 주가 조작 혐의까지 합쳐지면 은팔찌 차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민호 씨가 되겠네요.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버선 위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모르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안 된다. 우리 민호는 안 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니? 이 집이니? 다 가져가라. 제발 우리 아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원하는 거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겸원이.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당신들이 가진 그 가식적인 포미가 갈기갈기 찢겨서 세상 사람들의 발밑에 굴러다니는 거. 그걸 보는 게 제 유일한 소망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단톡방에는 이른바 고귀한 사모님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박민호와 유미의 적나라한 사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학대하며 내뱉었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드님의 정력과 어머니의 그 우아한 인격, 오늘 전 국민과 공유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안 돼. 제발 지은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내 발가락이라도 핥으라면 핥을게. 제발 그것만은.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박민호 역시 사색이 되어 제 손을 잡으려 안달복달했지요.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아주 깊고 진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정신적인 파멸이니까요. 좋아요. 그럼 기회를 드리죠. 오늘 오후에 있을 재단 창립 기념일 파티 기억하시죠? 거기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만약 토라도 단다면 그 즉시 이 자료들은 검찰청과 방송국으로 날아갈 겁니다. 오후가 되고 화려한 호텔 연회장, 박씨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그곳에 저는 화려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수줍던 이지은이 아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창백했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며느리를, 아니,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온 악마 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서 와인잔을 돌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미리 적어준 원고를 눈물을 흘리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만행을 스스로 폭로하는 그 순간, 그녀가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음악처럼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신음 같은 한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제 손에 들린 녹음 파일이 무서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시어머니와 박민회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잠들어 있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언니가 다 끝냈어. 이제 그 인간들은 평생 숨어 지내야 할 거야.
네가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들, 이제 그들이 온몸으로 받게 될 거야.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기계장치의 신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오고 지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지은이 돌아올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던 지원으로.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쓰레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지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박민호의 변호사와 그 뒤를 봐주던 검은 세력들입니다. 박민호, 네가 준 돈으로 내가 뭘 샀는지 아니? 바로 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샀어. 지원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 뒤에 새겨진 문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동생아, 이제 그만 눈을 떠. 네가 흘린 피눈물은 내가 다 닦아냈으니 이제는 네가 직접 그 인간들의 파멸을 지켜봐야지. 네가 죽으려 했던 그 깊고 차가운 강물보다 더 시린 현실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49일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눈동자는 처음엔 초점을 잡지 못하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지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니? 정말 언니야? 나 죽은 거 아니었어? 갈라진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동생의 마른 얼굴을 쓰다듬으며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지은이 기억하는 예전의 인자한 언니가 아니라 살기 등등한 눈빛을 한 지원의 모습에 지은은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녀의 대역을 했는지, 그 오만한 시어머니와 빠렴치한 남편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말입니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녀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순종적인 며느리 이지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인 저를 닮아가는 도끼와 생존 본능이 서린 눈빛이었지요. 언니, 고마워.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언니가 다 해줬네. 하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내가 찍고 싶어. 그 인간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집에서 내 손으로 직접 끝을 낼래. 일주일 후 지은은 기적적인 회복력을 보이며 퇴원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제가 입던 가죽 재킷을 입히고 그녀의 손목에 굵은 금팔찌 하나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지옥 같았던 빌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파티에서의 폭로 이후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해 두문불출하고 있었고, 박민호는 회사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지요.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누구야? 이지은? 너 진짜 이지은이야? 박민호가 충혈된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저 지원에게 시달렸던 터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악마 같은 지은인지 아니면 예전의 호구 같은 지은인지 분간을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은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차림새의 두 여자가 거실에 서자 박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 역시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을 부여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이다. 쌍둥이 귀신이 나타났어. 귀신 아니야, 이 인간들아.
나는 지은이 언니 지원이고 여기 서 있는 게 진짜 네가 죽이려 했던 내 마누라 이지은이야.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하하하. 그래, 어쩐지 그 독종 같던 년이 지은이일 리가 없지. 야, 이지은. 너 살아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내 언니라는 저 깡패년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은 거 안 보여?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다시 지은에게 삿대질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그대로 움켜쥐고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기술은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터져나온 행동이었죠. 어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이 집, 이미 제 명의로 넘어온 거 잊으셨어요? 민호 씨가 도박 빚이랑 합의금 갚느라 저한테 넘긴 서류들. 언니가 다 챙겨놨더라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를 내던졌습니다. 여기 사인해. 당신들이 가진 마지막 남은 주식, 그리고 이 집, 그리고 당신이 숨겨둔 금고 속의 보석들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넘겨. 그러면 검찰에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들은 태워줄게. 아니면 둘이 나란히 감방 가서 콩밥 먹든가. 박민호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서류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폐물 상자를 내놓았지요.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남의 비위만 맞추며 살았던 지은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가. 당신들이 이 집에서 나를 쫓아냈던 그날처럼. 이번엔 당신들이 맨몸으로 나갈 차례야.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화려한 강남 거리에 내팽개쳐진 시어머니와 박민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추물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지은은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언니, 나 이제야 숨이 쉬어져. 강물 밑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이제야 다 사라진 것 같아. 그래, 지은아. 고생 많았다.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려. 너에겐 이제 내가 있잖아. 우리는 그 집의 모든 가구를 밖으로 내놓고 불태웠습니다. 추악한 욕망과 학대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제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은과 함께 인천 부둣가로 향했습니다. 제 구역, 제가 다스리는 그 거칠지만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말입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지은을 보고 언니가 2명이네 라며 환호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지은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지은이라는 당당한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지은은 제 목 뒤에 새겨진 문신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언니, 나도 이거 하나 해줄 수 있어. 언니랑 똑같은 걸로. 아프다는데 괜찮겠어? 죽는 것보다 아프겠어? 이제 나도 강해지고 싶어. 언니처럼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여자로 살고 싶어. 달빛 아래. 두 자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추악한 인간들이 널려 있겠지만 이제 우리 자매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파도도 넘어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 그리고 박민호 씨. 당신들은 이제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버린 그 착한 지은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는 오직 당신들의 심장을 노리는 2마리의 암사자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